안녕하세요, 정근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독일 함대의 영국 해협 돌파작전 그 두 번째 편입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독일 본국 군항까지 돌아가는 독일 함대와 이를 막으려고 하던 영국군의 이야기입니다. 자, 1941년에 독일 수상함대가 대서양에서 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활동무대를 북해로 옮기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에 있던 독일 함대가 독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돌아가려면 영국을 지나가야 했어요. 영국 해군 입장에선 자기 나라 주변 바다만 잘 감시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 해군이 택한 코스가 바로 영국 해협을 돌파한다는 강력한 승부수였습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영국 해군의 허를 찔러서 재빨리 영국 해협을 통과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는 저희가 오늘 이야기에서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인공들을 좀 가볍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군항 브레스트에서 독일로 돌아가던 독일 함대가 있겠죠. 이 함대의 배들, 독일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그리고 중순양함 프린스 오이겐까지 이렇게 세 척이 있습니다. 이 세 척은 그 당시 독일 해군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고요. 동시에 이 세 척의 주력함에 타고 있던 사람만 해도 5,000명이 됩니다. 이 세 척을 호위하기 위해서 독일 해군 구축함 여러 척이 함께 가게 될 것이고요. 이 함대를 총지휘하게 되는 사람이 독일 해군의 칠리어스 제독입니다. 동시에 독일 공군 전투기들이 상공에서 얘네를 호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떠있던 수상함대와 상공에 있는 전투기들이 얼마나 팀워크를 잘 해내느냐가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이에 맞서는 영국 해군은 오늘 워낙 많은 인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 함대가 지나치게 되는 560km의 영국 해협을 따라서 수많은 정찰기 부대, 연안 정찰대, 영국 해군부, RAF, 영국 왕립 공군 등등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따라서 엑스트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영국 해협 출구라고 볼 수 있던 도보에는 영국 해군 본부, 그리고 여러 영국 공군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일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그리고 중순양함 프린스 오이겐 이 세 척 이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얘네가 주인공이고 이 세 척을 잡기 위해서 사실 영국 해협 돌파 작전에 저희들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롤로그는 저희가 저번 편에 보았으니까 오늘은 바로 영국 해협 돌파 작전 그 시작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독일 함대가 브레스트에서 출항하는 바로 그 순간과 이를 영국군이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1942년 1월 4일) 영국 해군부 정보기관에서 브레스트에 있던 독일 군함들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중순양함 프린스 오이겐 이 세 척이 1월 24일쯤에 출항할 예정이다라는 구체적인 정보였어요. 하지만 독일 함대가 어디로 가든 간에 영국 해군은 자신 있었습니다. 얘네가 독일로 돌아간다 해도 영국 해협을 통과하거나 영국 북쪽을 우회해서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곧장 영국 함대한테 걸려서 박살나게 됩니다. 반대로 독일 함대가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려 한다. 이 역시나 영국 함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막 참가하게 된 미 해군 함대한테 걸려서 공격받게 되고요. 독일 함대가 지중해로 이탈리아 군항을 목표로 항해한다 한들 지브롤터에 있던 영국 함대한테 공격받게 됩니다. 따라서 독일 함대가 어디로 가든 간에 영국은 다 잡아낼 자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함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영국이 항공모함과 전함을 포함한 함대들의 대기 명령도 내리고요. 브레스트 인근에 잠수함도 추가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 간에 독일 함대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영국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한편 마침내 1942년 2월 11일에 독일 함대가 브레스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로써 독일 해군의 케르베로스 작전이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의 영국 해협 돌파 작전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자, 독일 함대를 지휘하게 된 칠리어스 제독이 있습니다. 2월 11일 정오에 칠리어스 제독은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 위에서 고급 장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샤론 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프린스 오이겐의 함장들이 모두 모이게 돼요. 여기서 독일 제독들은 호위함들도 제자리에 있겠다. 날씨도 좋고 물살도 적당하고 출항해도 좋겠다라고 합의를 봅니다.
일단 독일 함대는 영국 공군 정찰기에 발각되지 않게 밤을 틈타서 브레스트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그날 오후 7시 30분에 함대가 출발하기로 합니다. 브레스트에서 밤을 틈타서 출발한 다음에 대낮에 영국 해협을 통과한다라는 과감한 모험을 독일 해군이 감행하기로 한 거죠. 자, 이 함대가 브레스트에서 출발하는 것을 조기에 찾아낸다는 것이 영국 작전의 핵심입니다. 브레스트에서 독일 함대가 출발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국군이 봐야지 비상을 울릴 수 있겠고요. 이에 대처하려고 세워뒀던 매뉴얼이 작동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날 영국군이 독일 함대가 출발했다는 것을 초기에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이게 정말 컸어요. 오늘 저희들 영국 해협 돌파 작전 이야기에서 영국군이 범한 가장 큰 실책이 바로 이 초기에 정찰 문제였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그날 오후의 사건을 여러 개를 보겠습니다. 일단 브레스트 군항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던 영국 해군 잠수함들이 있어요. 이 잠수함의 경우 그날 오후 2시에 전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브레스트에서 50km 떨어진 해상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랬던 탓에 망을 보고 있던 잠수함이 독일 함대가 브레스트를 빠져나오는 걸 보지 못했던 거죠. 자, 영국 해군은 독일 함대가 낮에 브레스트에서 출발해서 밤을 틈타서 영국 해협을 지날 거라고 예상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역시나 낮 동안에 독일 함대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감시를 중단하고 잠깐 물러났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중정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오후 6시 27분에 윌슨 공군 소위가 타고 있던 허드슨 정찰기가 브레스트로 날아갑니다. 딱히 독일 전함 함대가 뭐 하고 있나 보러 갔다기보다는 그냥 매일 하던 정찰 루틴을 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얘의 목적은 세인트 에발 영국 공군기지에서 200km 떨어진 브레스트 인근으로 날아가면서 독일 수송함대가 있나 한번 보고 브레스트 군항에 있던 독일 함정들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자, 윌슨 소위가 작년 9월에 세인트 에발에 도착하고요. 5달 넘게 매일같이 하던 정찰 임무였어요. 그래서 윌슨은 그날이라고 해서 자기 임무가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자, 얘네가 만약에 정찰 임무를 제대로 마쳤다면은 분명 독일 함대가 출항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독일 함대는 작전 시작하고 30분도 안 돼서 영국한테 발견됨으로써 완전히 나락에 빠졌겠죠. 근데 독일한테는 참 운이 좋게도 윌슨 소위가 이날 정찰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윌슨이 허드슨 정찰기를 타고 날아가던 도중 오후 7시 15분에 무선통신사가 우연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합니다. 자, 윌슨은 이게 뭔지 보기 위해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리로 날아가 봅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갑자기 독일 공군의 융커스 88 폭격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비행기가 윌슨의 정찰기 위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자, 괜히 무선통신 신호를 이제 내보내갖고 이 적기한테 들킬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윌슨은 무선통신사한테 비행기의 무전기와 레이더를 꺼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이랬던 덕분에 독일 폭격기한테 들키진 않았죠. 근데 독일 폭격기가 지나가고 나서 레이더를 얘네가 다시 켜보려고 하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켜졌습니다. 아까 전에 포착했었던 미확인 물체는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밤이 돼갖고 완전 깜깜해져서 바로 밑에 있는 바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밖에 안 보입니다. 레이더가 아니면은 물체를 찾을 수도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윌슨은 일단 본부에 돌아가겠다고 무전을 보내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근데 무선 통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던 터라 윌슨이 본부에 착륙하기 10분 전에서야 본부도 얘네가 돌아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자, 윌슨 소위의 정찰기가 이러한 레이더,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건데요. 윌슨이 방향을 틀어서 본부로 돌아가던 바로 그 순간인 오후 7시 30분에 독일 함대가 브레스트에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윌슨의 정찰기가 본래 임무대로 브레스트 인근까지 날아와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더라면은 분명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독일 함대를 봤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은 독일 함대는 작전 시작하자마자 들키니까 망했을 텐데 정말 독일 입장에선 천운이 따라줬던 겁니다. 한편 독일 함대가 자 이제 출발하자 라고 한 바로 그 순간에 영국 공군 폭격기들이 갑자기 브레스트에 공습을 옵니다. 이것도 독일 함대한테 운이 따라준 건데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엔진에 시동 걸고 닻을 올리고 있는데 영국 폭격기들이 온 거거든요. 영국 폭격기 조종사들이 보기에는 독일 군함들이 아직 군항에 그대로 정박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얘네가 다 돌리고 출항 준비를 마친 출발하기 바로 그 직전의 순간이었는데 이거를 캐치를 못한 거죠.
만약에 10몇 분만 폭격기 부대가 늦게 도착했다면은 독일 배들이 움직이고 항구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절묘한 타이밍이 맞으면서 폭격기 조종사들이 배들이 그대로 있다고 착각하게 된 거죠. 이 조종사들이 공습을 마치고 브레스트 군항의 사진을 찍어서 돌아갑니다. 당연히 영국 공군 정보부가 이 사진을 분석해 보는데요. 이 사진에는 독일 함대가 브레스트 군항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장면만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공군도 독일 함대가 출항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얘네가 오늘 밤에는 그대로 브레스트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의 여러 불운이 영국군한테 따른 거죠. 한편 폭격기들이 떠나고 나서 독일 칠리어스 제독은 이놈들 또 안 오나 걱정하면서 잠깐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난 뒤에 마침내 독일 함대한테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브레스트 군항에서 독일 함정들이 빠져나옵니다. 제일 앞에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가 가고요. 바로 뒤에 그나이제나우가, 마지막에 중순양함 프린스 오이겐이 가게 될 거예요. 구축함들은 이 세 척을 호위하기 위해서 주변에 퍼져서 항해하게 될 거고요. 가는 길에 여러 척의 이보트라고 하는 소형 어뢰정들이 따라 붙어서 함대를 지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2월 11일 저녁 9시 30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독일 함대가 집으로 가는 모험에 나선 거죠. 같은 시각 윌슨 소위의 허드슨 정찰기가 세인트 에발 공군 비행장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소위는 이제 정찰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허드슨 정찰기를 타고 다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야 했어요. 근데 윌슨과 부하들이 허드슨에 타려고 보니까 아직 엔진을 예열을 덜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요. 얘네가 시간을 좀 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10시 38분이 되었어야 윌슨이 새로운 정찰기를 타고 다시 브레스트로 정찰을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순간까지도 영국군은 아무런 이상 징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정찰기의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찰 임무가 잠깐 지연된 바로 그 순간에 독일 함대는 이미 브레스트에서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날 세인트 에발에 있는 영국 공군 기지에서 브레스트로 총 2번의 정찰기가 보내졌습니다. 윌슨 소위의 다시 나갔던 두 번째 정찰, 그리고 윌슨 소위의 정찰을 보충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행기가 정찰을 나갔었거든요. 하지만 이 두 대 모두 독일 함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자,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요. 그날 오후 6시 45분에 세인트 에발 기지에서 또 다른 허드슨 정찰기가 출발합니다. 이 비행기는 남동쪽 방향으로 정찰을 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정찰 목적지에 다다른 지 겨우 몇 분 지나서 이 정찰기의 레이더 장치도 먹통이 됩니다. 이게 또 작동을 안 하니까 이 정찰기 역시 세인트 에발에 있는 기지로 돌아와야 했어요. 얘가 돌아가기로 결정한 바로 그 지점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지점에 독일 함대가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정찰기가 조금만 더 비행했더라면 독일 함대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운이 따라준 덕분에 독일 함대가 발견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정에 이를 무렵 독일 함대는 영국 해협 바로 코앞까지 항해하게 됩니다. 그 시간 함대의 이동 속도가 시속 50km였고요. 사실 칠리어스 제독도 마음이 좀 급했던 게 하필이면 출발하기 직전에 영국 공군이 공습을 왔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이나 출발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탓에 함대한테 빨리 가자고 더욱더 다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정에서 1시간쯤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 25분에 마침내 독일 함대가 방향을 북동쪽으로 돌리고요. 영국 해협에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거예요. 영국 해협에 들어선 바로 그 순간 다시 브레스트로 돌아간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작전은 시작된 거고요. 영국 해협에 들어서고 나서야 마침내 배에 타고 있던 병사들과 승조원들한테 자신들의 목적지가 독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때까지도 작전이 누설되지 않게 철저한 보안을 독일 해군이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돼서야 이제 영국 해협에 들어서고 나서야 돌아갈 길도 없겠다. 모든 걸 밝힌 거죠.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 이제서야 밝혀진 겁니다. 앞으로 죽든 살든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한편 영국 해협 입구에 있는 프랑스 도시 세르브로 옥트빌의 인근에 여기 역시 영국 정찰기가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국 해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근에서 역시 두 대의 영국 허드슨 정찰기가 새벽 정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얘네 역시나 간발의 차이로 독일 함대를 비껴가면서 발견을 못합니다. 예컨대 알렉산더 공군 소위가 타고 있던 허드슨 정찰기의 경우 새벽 4시 30분부터 셰르브르 옥트빌 부근에서 정찰 비행을 했었거든요. 얘가 2시간 동안 비행을 한 다음에 오전 7시 15분에 기지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얘가 돌아간 바로 그 시각인 오전 7시 무렵에 독일 함대가 셰르부르 옥트비를 지나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새로운 정찰기에 타고 7시 25분에 다시 출발했을 때는 독일 함대가 이미 그 지역을 지나고 없을 때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이 따라주죠. 자, 오전 7시 45분 무렵 일출이 시작돼요. 일출과 함께 순양전함 샤론호르스트의 모든 인원한테 전투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샤론호르스트, 그나이제나와 프린스 오이겐 이 세 척 모두 독일 공군 연락 장교가 탑승해 있었거든요. 얘네들 역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곧 날아올 독일 전투기들한테 연락을 취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7시 50분에 첫 번째 독일 전투기 세대가 도착해요. 앞으로 이렇게 독일 공군 전투기들이 계속 함대 위에 머물면서 우상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전투기들도 왔고 해도 떴죠. 이제 독일 함대가 목숨 걸고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독일 군함에 타고 있던 모든 병사들 장군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얘네들 모두 곧 자신들을 공격하러 영국 공군 비행기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당연히 항공기의 공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독일 함대의 걱정과는 달리 영국군은 아직도 독일 함대가 브레스트에서 빠져나온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5분에 도버 해협 해군본부에 있던 영국군은 높은 경계 수준을 해제해요. 밤이 끝났으니까 독일 함대가 도버 해협 인근을 통과할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씀드렸듯 영국은 독일 함대가 밤에 해협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따라서 낮이 밝았으니까 해지고 그날 밤 되기 전까지는 잠깐 마음을 놓았던 겁니다. 한편 독일 함대가 영국 예상과는 달리 그 시각에 백주 대낮에 영국 해협을 당당하게 통과하고 있었죠. 함대를 지휘하던 칠리어스 제독은 기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영국 해군이 새로운 기뢰를 깔아뒀을 텐데 그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파리에 있던 독일 해군 본부에서 새로운 기뢰가 해협에 깔렸고 기뢰 제거함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옵니다. 하지만 칠리어스 제독은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흐를 때마다 함대가 발각되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속하게 영국 해협을 통과하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따라서 칠리어스는 그냥 자기 운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요. 함대한테 계속 전진하라고 합니다. 대신 속도를 조금 늦추라고 해요. 독일 함대는 운 좋게도 기뢰가 깔린 이 미확인 지대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 뒤에 칠리어스 제독은 다시 시속 50km까지 속도를 올리고요. 전속력으로 해협을 질주해요. 그동안 오전 8시 45분에 영국 스피파이어 전투기 2대가 정찰을 나섭니다. 하지만 이 2대 모두 딱히 이상하다 싶은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 중에서 한 대의 스피파이어 전투기가 독일 함대 최선두에서 가고 있던 소형 E보트 함정 몇 척을 발견하거든요. 하지만 이 조그마한 보트 몇 척이 있다 한들 이게 뭔 대수겠어요. 스피파이어 전투기 모두 해협을 통과하던 독일 함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본부로 돌아옵니다. 한편 오전 8시에 영국 이스트본 비치헤드에 있는 RDF 레이더 기지에서 처음으로 해협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해 냅니다. 비치헤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 영국 해협 딱 중간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존스 상병과 거빈스 항공요원이 레이더를 보고 있었어요. 오전 8시 24분에 거빈스가 존스한테 프랑스 해안 인근에 독일 전투기들이 비행하고 있다고 알려옵니다. 이 전투기들 모두 딱히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같은 곳만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 거빈스와 존스는 이 이상한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영국 페번시에 있던 Fighter Command Spirited Room에 보고합니다. 한편 오전 9시 20분 무렵 레이더에서 움직이는 독일 전투기들 사이로 뭔가 커다란 물체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 시각 무전기를 잡고 있던 항공요원 아담스는 배처럼 보이는 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스 역시나 레이더를 보고서 약 6척의 선박이 레이더에 잡히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10시 16분에 존스는 이 정보를 도보 해협에 있던 영국 해군 본부에 전달합니다. 지금 존스와 친구들이 있는 비치헤드 영국 공군 비치헤드는요 영국 공군 소속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군 소속 연락망을 통해서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어떻게든 레이더 정찰이 이루어진 곳 인근에 있던 해군 본부에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날 아침에 레이더를 통해서 존스는 수상한 독일 함정을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영국 해군에 곧바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비치헤드 공군 본부와 도버 해협에 있던 영국 해군 본부 사이에 직통 연결 라인이 없었습니다.
모든 연락은 Local Coast Guard Station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는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최대한 번역을 하자면 인근에 있던 연안 감시대 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길 통해서 전달해야 했는데요. 이미 아침에 모든 전화 라인이 바빴던 터라 존스가 이 정보를 영국 해군에 바로 전달을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연락체계의 혼란 때문에 그 정말 중요했던 이 첫 번째 그 레이더를 통한 보고가 해군에 시급히 전달되질 않습니다. 10시 40분이 되었어야 도보에 있던 영국 해군 본부에 이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그 시각까지로 영국 해군은 이게 설마 지금 레이더에 잡힌 이 물체가 브레스트에 있던 독일 순양 전함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얘네는 아직도 독일 함대가 브레스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밤을 틈타서 얘네가 영국 해협으로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비치헤드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더 기지에서도 독일 전투기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거든요. 8시 30분에 억스브리지에 있던 영국 공군 레이더 기지에서도 독일 전투기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를 보냅니다. 전투기들이 가운데에 어떤 물체를 두고서 계속 뱅글뱅글 회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해협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에 억스브리지 레이더 기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정찰을 공군 본부에 요청하게 되어요. 한편 뉴헤이븐에 있던 영국 육군 기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을 봅니다. 11시 5분에 레이더 요원들이 배로 보이는 커다란 물체 2개를 레이더로 포착하고요. 이 물체를 중심으로 주변에 조그마한 비행기로 보이는 물체들이 선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들은 30노트의 속도, 그러니까 거의 시속 55km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은 민간 선박이나 화물 또는 수송 선박들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군함일 거란 말이에요. 이 정보 역시나 도보에 있던 영국 해군한테 전달됩니다. 또한 인근에 있던 영국 공군한테도 전달되어 이 시각이 되어서 영국군도 지금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낌새를 눈치챕니다. 해협을 따라 있는 모든 레이더 기지에 비상이 떨어져요. 하지만 프랑스에 있던 독일군이 방해 전파를 내보내고 있던 터라 이 시각 이후로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편 레이더 보고를 받았으니까 영국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0시 20분에 허킹에 있는 비행장에서 스펙파이어 전투기 2대가 출발합니다. 허킹은 어디냐 하면요, 그 도보 해협 인근에 있는 마을인데요. 저희 이야기로 보시면은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그 독일 함대가 지나칠 그 출구에 있는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출구에 있던 비행장 생각해주세요. 억스프링 영국 공군 중대장과 베어먼트 공군 상사, 이 두 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레이더에 잡힌 저 미확인 물체가 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러 날아가 본 거죠. 그날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했고 비도 간간히 내리던 터라 조종사들의 앞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요. 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 해안마을 벌런주에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억스프링은 여러 척의 작은 E보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독일 함대의 가장 앞에서 가고 있던 배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영국 조종사들은 E보트를 지나서 4.8km를 더 비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굉장한 규모의 함대를 발견하게 되어요. 억스프링 영국 공군 중대장은 적어도 25척의 배를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함대 가운데 몇 척의 대형 함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주변에 독일 전투기들이 있었지만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억스프링은 가까이서 보고자 고도를 낮춥니다. 고도를 낮추던 중에 억스프링은 2대의 독일제 메사슈미트 109 전투기를 발견해요. 이때 옆에 있던 베어먼트가 이 독일 전투기를 공격하러 급강화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사실은 독일 전투기가 아니라 영국제 스핏파이어 전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군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고요. 억스프링과 베어먼트 둘 모두 이 정보를 가지고 기지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당시 영국 공군은 완전한 무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억스프링과 베어먼트 이 둘 모두 자기들이 방금 목격한 큰 규모의 독일 함대에 대해서 곧바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기지까지 돌아가야 했고요. 자기들이 직접 맨투맨으로 정찰 보고를 전달해야 했어요. 이러면서 영국군의 대응이 더욱 늦어지게 됩니다. 자, 10시 50분에 이 둘이 타고 있던 스핏파이어 전투기가 착륙하고요. 착륙하자마자 두 명 모두 재빨리 뛰어가서 방금 자기들이 봤던 독일 함대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얘네 둘 모두 방금 본 독일 함대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얘네를 절대 그대로 보내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억스프링과 베어먼트 이 둘 모두 자기들이 지금 브레스트에 있던 독일 최강의 순양 전함들을 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탓에 둘 모두 자기들이 독일 주력 함정을 봤다고 보고하진 않고요.
그저 커다란 함대를 발견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보는 비긴힐에 있던 영국 공군 본부에서 도버에 있던 영국 해군한테도 전달되고요. 옥스브리지에 있던 영국 공군 기지에도 전달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도 영국 공군이나 영국 해군부나 이 둘 모두 자기들이 지금 들은 이 보고가 브레스트 군항에 있던 독일 주력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과 12시간 전에 찍었던 정찰 사진을 통해서 순항전함 샤론 호스트, 그나이젠하우, 중순양 프린스 오이겐 이 세 척 모두 브레스트에 있다고 확인을 했었잖아요. 게다가 이 배들이 영국 해협을 돌파하려 시도한다 한들 미치지 않고서 백주 대낮에 이걸 시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영국군은 지금 들어온 이 정찰 보고는 그저 평소보다 큰 규모의 수송함대일 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같은 시각, 아까 전에 억스프링과 베어먼트가 공격할 뻔했던 스핏파이어 전투기들 있죠? 이 전투기들은 누구였을까? 자, 얘네들은 런던 인근에 있던 켄리 비행장에서 날아왔던 정찰기들이었습니다. 빅터 베어머시 공군 대령과 보이드 공군 중령이 조종하고 있던 두 대의 스핏파이어 전투기들이었어요. 이 둘 모두 원래는 정찰을 할 예정이 없었는데요. 얘네 상관이 야, 한번 갔다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날 예정이 없던 정찰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이 둘은 10시 10분에 켄리 비행장에서 출발해서요, 영국 해안말 던지니스를 지나서 해협을 정찰하러 가요. 이 둘은 비행하던 끝에 프랑스 해안이 보이는 곳까지 오거든요. 여기서 두 대의 독일 메서슈미트 109 전투기를 발견하고요, 곧장 공격하러 쫓아갑니다. 자, 독일 전투기들을 쫓던 중 10시 40분 무렵에 갑자기 얘네 밑에 커다란 함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브레스트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독일 함대 위를 얘네가 날아가게 된 거죠. 당시 함대는 프랑스 해안의 르 두께 해안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베르메쉬 공군 대령은 자기가 두 척의 배를 보았고 12척가량의 구축함이 이 배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또 더 바깥쪽으로는 이보트 여러 척이 항해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함대 위로 9대 내지 12대 사이의 메서슈미트 109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었고요. 자, 얘네가 함대 가까이 가자마자 독일 함정들에서 무수히 많은 대공포화가 날아듭니다. 베어머시와 보이드 모두 공격을 피하고자 구름 속으로 숨어서 달아나야 했어요. 메서슈미트 109 전투기들은 얘네를 추격해오진 않습니다. 자, 이 독일 전투기들이 왜 쫓아오질 않았냐? 얘네들은 영국 전투기를 쫓아버리는 게 역할이고요. 얘네가 도망가니까 다른 영국 비행기로부터 함대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한편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에 타고 있던 칠리우스 제력도 베어메쉬와 보이드의 스핏파이어 전투기 두 대가 달아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칠리우스 제독도 자기 함대가 영국군한테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운이 따라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기적적이게도 독일 함대가 브레스트에서 출발하고 13시간이 지나도록 영국군한테 발견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브레스트에서 출발한 이후 전속력으로 500km 가까이 독일 함대가 항해했고요. 해협 출구라고 볼 수 있는 도보 해협까지 겨우 수킬로미터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각된 거예요. 그래도 발견되었으니까 이제 독일 군함에 타고 있던 모든 승조원들이 자기들이 도보 해협을 눈앞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건 알게 된 거죠. 한편 베메쉬와 보이드 이 둘 모두 영국 공군 지침상 무선 침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력 함정들을 발견하고도 그 소식을 곧장 알리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또 직접 가서 전달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켄리 비행장까지 돌아가야 했습니다. 11시 9분에 켄리 비행장에 이 둘이 도착하고요. 전투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는 전화기로 뛰어가서 독일 전함함대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11시 11분에 컨트롤 타워에 있던 정보요원이 이 소식을 수신하고요. 여기서 곧장 옥스프리지에 있던 영국 공군 기지에 이 정보를 알려요. 마침내 영국 공군의 비상이 걸리게 된 겁니다. 베르메쉬와 보이드가 10시 40분에 독일 함대를 발견하고 무려 31분이 지나서야 이 소식이 공군한테 전달된 거죠. 얘네가 무선 침묵을 유지해야 했던 탓에 이 31분 동안 독일 함대는 무려 27km나 더 안 들키고 해협에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오전 11시가 지나서 영국 공군과 영국 해군 모두 독일 순양 전함들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앞서 봤던 레이더를 통한 불분명한 정보보다 영국 조종사들이 전한 이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영국군도 마침내 이 대사태를 인지합니다. 지금 독일 함대가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대낮에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브레스트에 있던 독일 함대가 영국 해협을 통과하려 할 시에 이를 막는 매뉴얼 작전이 있었다고 저번 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Operation Fuller라고 부르는 작전을 영국군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영국군도 마침내 작전명 풀러를 발동시키면서 총 비상을 걸게 되어 독일 함대가 프랑스 브레스트 군항에서 빠져나오고 영국 해협을 사실상 거의 다 통과한 시점이 되었어야 영국군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영국 해군이 독일 함대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미 독일 함대가 해협을 거의 다 통과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보 해협만 통과하면은 독일 함대가 무사히 넓은 바다로 빠져나가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도보 해협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했어요. 일단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도보 해협입니다. 폭이 겨우 34km밖에 안 되는 이 도보 해협이 바로 독일 해군의 해협 돌파 작전 바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 도보 해협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지금부터 영국 해협 돌파작전 핵심 전투가 될 거예요. 당연히 도보에는 영국 해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다만 도보에 있던 전력으로 이 강력한 독일 수상함대를 막을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배를 공격하는 데에는 당연히 어뢰가 가장 좋은 무기가 되겠죠. 당시 도보에 있던 해군이 갖고 있던 어뢰정과 가까이 있는 맨스턴 비행장의 솔피쉬 내격기를 이용해서 어뢰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피쉬 내격기보다 더 성능이 뛰어났던 벨포트 항공기는 당시 맨스턴에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켄트에 있던 벨포트 항공기의 경우 어뢰를 장착하고 공격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영국군은 갖고 있던 솔피쉬로 승부를 봐야 했어요. 문제는 영국 해군이 갖고 있던 도보 해협을 방어할 어뢰정과 솔피쉬 이 두 개 모두 낮에 벌일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영국 해군은 해협에서 만일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밤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밤에 벌어지는 근거리에서 치고 빠지는 전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금 낮에 해전이 벌어지게 생겼죠. 영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어뢰정은 독일 E보트보다 속도도 느렸고요. 독일 순양전함에 공격하러 가기도 전에 E보트들한테 공격받거나 혹은 독일 공군기한테 공격받아서 침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솔피쉬 내격기의 경우도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대공포와 독일 전투기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영국 해군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달리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었습니다. 일단 솔피쉬 내격기와 어뢰정 모두 공격 나설 준비를 하라고 해요. 얘네가 공격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12시 무렵에 영국 해안포가 먼저 공격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독일 함대한테 큰 피해를 주기가 어려웠어요. 이 해안포들은 영국 해협을 따라서 해안가에 설치된 대포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대포 대다수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공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요. 만일에 영국 해변에 상륙을 시도하는 적이 있다면은 이 적으로부터 항구와 해안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따라서 저기 멀리 있는 독일 함대까지 쏠 수 있는 커다란 해안포가 몇 개 없었어요. 그나마 몇 개 있던 대포들 역시나 날씨가 워낙 흐렸던 탓에 만원경으로 독일 함대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레이더 보고를 통해서 독일 함대 위치를 계산하고 공격을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태평양 전쟁 기간에 미 해군은 이렇게 레이더를 통해서 정확한 함포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조금 나중의 일이고요. 1942년 2월 달에 영국 해안포는 이런 식의 사격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인 탓에 미숙했고 레이더 보고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레이더를 통해서 27km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를 그것도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배를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2시 19분에 영국 해안포가 사격을 시작해요. 이후 12시 52분까지 계속 해안포들이 독일 배들이 있는 곳으로 사격을 해봅니다. 하지만 단 한 발의 포탄도 독일 함정에 명중하지 않아요. 영국 해안포들은 33발의 포탄을 쐈지만 모두 비껴갔고요. 독일 함대는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공격에서 별 무리 없이 벗어났기 때문에 독일 승조원들이 약간 양심하고 있었죠. 게다가 도보 해협까지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했던 그 영국 해협 돌파라는 그 과제가 끝나가고 있던 거죠. 샤론 호르스트에 타고 있던 칠리우스 제독의 경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운이 이렇게나 따라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도보 해협을 지나쳐서 이제 임무를 거의 끝내기 직전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가해진 가장 큰 위협이 주변에 떨어진 33발의 포탄뿐이었습니다. 물론 영국군도
지금 독일 함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뇌격기와 함대를 이끌고 쫓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칠레우스 제독의 독일 함대는 이미 해협은 거의 다 통과했잖아요. 이제 넓은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럼 독일 함대가 기동할 공간도 더 넓어지고요. 여러모로 독일이 더 유리했습니다. 이날 칠레우스 제독은 신기록을 하나 세운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 지난 300년간 적대국의 전함 함대가 영국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칠레우스 제독 본인이 해낸 겁니다. 물론 엄청난 행운이 따라주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영제국 왕립 해군의 명성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낸 겁니다. 물론 영국 해군도 이대로 독일 함대를 집으로 보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11시 30분에 도버 해군기지에 있던 펌프리 해군 중령한테 곧장 어뢰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독일 순양전함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독일 함대는 그 시각 도버 해협에 진입해 있었고요. 도버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불과 3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펌프리가 준비를 하고요. 어뢰정 5척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준비하는데 또 25분이 걸리게 되고요. 독일 함대는 시시각각 달아나고 있었어요. 자, 원래는 모터 건버터 2척도 출발해야 했는데요. 이 모터 건버터 지휘관들이 그 당시 마을에 없었던 관계로 일단은 어뢰정 5척만 공격에 나서야 했습니다. 펌프리는 어뢰정들을 지휘하면서 남동쪽 방향으로 향해요. 여기서 매복해 있다가 독일 함대를 공격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독일 함대는 본래 브레스트에서 출발했던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그리고 중순양 프린스 오이겐 구축함들, 거기다 중간에 합류한 조그만한 어뢰정 이보트까지 합해서 무려 60척에 이르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커다란 함대를 어떻게 어뢰정 5척으로 막냔 말이죠. 본래 영국군의 작전 매뉴얼에 따르자면 전투는 밤에 일어났죠. 어뢰정들을 숨어있다가 독일 함대가 나타나면 일제히 달려나가서 어뢰를 쏠 예정이었어요. 어뢰정들의 공격을 돕기 위해서 같은 시각 하늘에서 영국 공군기가 조명탄을 투하할 예정이었고요. 어뢰정의 공격과 함께 버폴트 뇌격기, 솔피쉬 뇌격기가 동시에 어뢰로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공격해서 독일 함대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다라는 것이 본래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펌프리의 어뢰정 5척이 공격을 나서던 2월 12일 12시 23분에 그런 합동 공격은 없었습니다. 하늘에 영국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었고요. 백주 대낮에 어뢰정들만 공격을 나서야 했어요. 나무로 만든 5척의 조그마한 어뢰정이 무려 60척의 독일 함대한테 정면으로 달려들고 있던 거죠. 상대가 안 돼요. 영국 어뢰적 5척의 목표는 독일 주력함입니다.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중순양 프린스 오이겐 이 3척 중 하나를 잡아야 했어요. 사실 다른 잔챙이 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뢰 공격을 하려면 좀 가까이 가야 했는데요. 지금 독일 주력함들을 둘러싸고 있던 작은 이보트들을 뚫어야 했습니다. 이보트와 어뢰정들 사이의 거리가 900m까지 좁혀지니까 양측 모두 상대방을 향해 사격을 시작해요. 이보트와 싸우는 와중에 펌프리는 계속 독일 함대 한복판으로 파고듭니다. 펌프리는 자신과 독일 순양전함 사이에 약 4.5km 정도 거리가 있다고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붙어야 했어요. 하지만 펌프리 어뢰정의 엔진이 갑자기 고장나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은 더 전진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먼 거리에서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한테 어뢰 2발을 발사하긴 합니다. 그러나 2발 모두 빗나가요. 다른 어뢰정들은 좀 더 가까이 붙어보려고 합니다. 독일 이보트들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 어뢰를 발사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조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독일 전투기들까지 기총소사를 하면서 어뢰정들을 공격해 오고요. 그 혼란 속에서 12시 31분에서 12시 35분 사이에 어뢰정 2척이 순양전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해 봅니다. 하지만 역시나 빗나가요. 독일 함대 후비에 있던 날빅급 구축함 한 척이 어뢰정들을 공격하러 달려옵니다. 그래서 뒤늦게 또 합류한 영국 건보트와 함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어 구축함이 빠져나간 이 틈을 이용해서 영국 어뢰정 한 척이 독일 함대 사이를 파고들고요. 3.2km 거리에서 12시 35분에 독일 주력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해 봅니다. 이 어뢰는 비껴가요. 5분 뒤에 어뢰정은 좀 더 접근해서 2.7km 거리에서 또 한 발의 어뢰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 샤론 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모두 날아오고 있는 어뢰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뢰가 모두 빗나갑니다. 영국 어뢰정 승무원들은 중순양한 프린스 오이겐 옆으로 물기둥이 치솟는 걸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뢰가 한 발은 명중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독일 주력함들은 단 한 발의 어뢰도 명중하지 않았고요. 영국 어뢰정들의 공격은 실패였어요. 자, 지금까지의 공격은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도보에 있던 영국 해군한테는 아직 비장의 수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Swordfish 뇌격기를 이용한 어뢰 공격이에요.
사실 2차 세계대전 들어와서 영국 해군, 독일 해군, 미 해군 등 모두가 갑자기 두려워하게 된 것이 바로 항공기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에 어뢰를 실어서 공격을 해볼 차례였죠. 이 임무에 영국 왕립해군 소속 플리트 에어암 825 비행 중대가 투입됩니다. 얘네의 경우 전년도에 전함 비스마르크를 공격하는 임무에 투입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어뢰를 이용해서 독일 주력함을 공격했던 경험이 있는 부대였죠. 다만 1942년에, 그러니까 오늘 저희 이야기 그 시점에 825 비행 중대는 부대가 재편성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그 당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던 항공기가 6대밖에 안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갖고 있던 힘의 절반쯤만 발휘할 수 있던 상태였어요. 어찌되었든 얘네한테 급하게 독일 함대를 공격하러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차분히 준비하거나 생각할 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출격하던 그 순간에 이미 독일 함대가 도보 해협을 빠져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늦추다가는 독일 함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생겼던 거죠. 그랬기에 스월피쉬 매격기들이 영국 남부의 햄프셔에 있는 비행장에서 급히 발진하게 됩니다. 얘네 역시나 본래의 예정대로라면 밤에 공격을 나가야 했고요. 어뢰정들과 함께 동시에 어뢰 공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워낙 급박했고 예상과 달리 독일 함대가 대낮에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작전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준으로 이 스월피쉬 내격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 비행기예요. 속도도 굉장히 느렸고요. 동시대 독일 항공기에 비하면 확실히 뒤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영국 왕립 해군이 갖고 있던 유일한 뇌격기가 스월피쉬였기 때문에 얘 말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이 플리트 에어암 825 비행 중대의 스월피쉬 내격기들을 지휘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먼드 소령입니다. 에스먼드 소령의 내격기 부대는 전날 밤과 그날 새벽 내내 출격 준비를 맞춰두고 대기 중이었어요. 왜 그랬냐? 영국군은 독일 함대가 밤에 해협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랬던 탓에 밤에 출격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만일 하나 독일 함대가 밤에 해협을 통과를 한다? 그러면 바로 출동할 준비를 해둔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별일이 없었죠. 독일 함대가 밤새도록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영국군이 이걸 일찍 발견하지 못한 탓에 에스먼드 소령도 별일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날이 밝고 비상도 해제되고 다들 편하게 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마침내 독일 함대가 발견돼요. 그 시점에 도버의 영국 해군이 동원할 수 있던 유일한 내격기 부대가 바로 에스먼드 소령 부대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밝은 대낮에 속도가 느린 스월피쉬 내격기를 단독으로 투입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나 독일 함대가 이미 영국 항공기가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대공포와 전투기로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스월피쉬를 투입하는 건 이 조종사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보에 있던 영국 해군 제독들도 고민해요. 스월피쉬를 대낮에 투입하는 거는 지금 얘네한테 죽으러 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쩔 것인가. 도보에 있던 경비사령관 버트럼 렌지 제독은 이 문제를 위해서 영국 해군부 참모총장 더들레이 파운드 경한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독일 함대가 해협을 지나고 있는데 공격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거죠. 스월피쉬가 공격 나가기에는 너무 무모하니까 일단은 작전을 중단하자고 전화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들레이 파운드 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The Navy will attack the enemy whenever and wherever he is to be found 라고 답합니다. 적이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해군은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도보 해군 본부에서 스월피쉬 내격기들한테 야 공격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내리던 그 렌지 제독도 이 뇌격기들이 공격을 나서면 거의 100% 확률로 살아서 못 돌아올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 나갈 에스먼드 소령한테 그 공격을 나갈지 말지는 개인 재량에 맡긴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먼드 소령은 공격에 나선 자신과 자기 부하들 모두 죽을 확률이 높았지만 그럼에도 공격을 나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하여 에스먼드가 이끄는 스월피쉬 내격기 6대가 독일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어요. 같은 시각 영국 공군도 전투기 부대를 보내서 스월피쉬 내격기들을 엄호하기로 해요. 이로써 그나마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올리게 된 겁니다. 독일 전투기들과 대공포들이 영국 전투기를 상대하는 동안에 스월피쉬가 빈틈을 헤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겠잖아요. 여지가 있겠죠. 12시 25분 무렵 에스먼드 소령의 스월피쉬 내격기들이 출발합니다. 떠나면서 굉장히 비장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대낮에 속도도 느린 스월피쉬 내격기가 작전을 나선다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에스먼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분 뒤에 영국 공군의 스핏파이어 전투기들이 호위를 위해서 도착하고요. 12시 34분까지 에스먼드는 비행장 주변을 돌면서 전투기들이 더 도착하길 기다립니다. 그 뒤 독일 함대를 잡기 위해서 영국 항공기들이 모두 이동해요. 이 공격 부대에는 영국 왕립해군 소속의 에스먼드 소령이 이끄는 스월피쉬 내격기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립 공군이 지원해준 10대의 스핏파이어 전투기가 있었고요. 얘네 목표는 프랑스 칼레에서 36.8km 떨어진 곳에 있던 독일 함대였습니다. 칼레가 어디냐면요, 저희가 예전에 덩케르크의 철수작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칼레, 덩케르크 이 해안 도시들 모두 도버 해협에 위치한 프랑스 북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도시들이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영국군이 1940년에 도버 해협을 건너서 기적같은 탈출을 이루어냈었습니다. 그래서 도버 해협에 위치한 지점이 동시에 또 영국 해협이 끝나는 출구이기도 해요. 독일 함대는 이미 해협을 거의 통과한 시점이었고요. 곧 있으면 넓은 바다로 영영 빠져나갈 참이었습니다. 독일 함대도 꼬린 지점이 눈앞에 있던 터라 최고 속력으로 미친듯이 달리고 있었어요. 함대가 시속 55.5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 당시 함선이 낼 수 있던 최대 속도입니다. 자, 그 전에 스월피쉬 내격기들이 어뢰로 재빨리 공격을 해야 했죠. 원래는 4기의 영국 공군 전투기 중대가 더 합류해서 스월피쉬를 지킬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들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결국 스월피쉬 내격기를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먼드 소령은 겨우 10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독일 함대한테 공격하러 가야 했어요. 에스먼드의 내격기들을 호위하던 72 비행 중대의 킹캄 중대장은 스월피쉬가 어찌나 느린지 자기가 타고 있는 전투기가 스월피쉬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전투기들은 일부러 지그재그로 비행도 해보고 공중고개도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느리게 가면서 스월피쉬 내격기한테 맞춰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이 내격기가 얼마나 느렸는지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마침내 12시 50분에 영국 조종사들 눈에 저 멀리 독일 함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독일 구축함들도 영국 항공기들을 발견하고요. 곧장 대공포가 날아옵니다. 구름 속에서 독일 전투기들이 나타나면서 공격을 해오고요. 영국 스핏파이어 전투기 10대 모두 독일 전투기들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고도를 높이고 공중전을 벌입니다. 이 전투기들을 이끌다 킹캄 중대장의 회고를 좀 인용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볼게요. 자, 자신들이 스월피쉬 내격기들을 엄무하면서 날아간 끝에 마침내 도버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중순양 프린스 오이겐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내격기들한테 보조를 맞춰서 가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느리게 비행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들이 좀 더 접근하니까 커다란 전함도 한 척 발견하게 되고요. 이 전함이 아마 순양전함 샤론 호스트나 그나이제나우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함 옆으로 20척 내지 30척의 작은 배들도 발견해요. 이 배들은 독일 순양전함을 호위하고 있던 그 독일 어뢰정이었던 이보트였고요. 얘네가 거기까지 접근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독일 전투기들이 나타나고요. 치열한 공중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정신없이 전개되었던 터라 스월피쉬 내격기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전투기들이 싸우는 동안 느릿터진 스월피쉬 내격기 6대만 덩그러니 남아서 독일 군함들한테 공격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에스먼드 소령은 자기 부대를 3대씩 나눠서 2부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독일 배들한테 공격을 하러 가요. 가던 도중 독일 전투기들한테 거듭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비행기가 없었어요. 우선 에스먼드 소령이 이끌던 첫 번째 스월피쉬 내격기 부대를 볼게요. 여기서 스월피쉬 내격기를 조종하던 리 해군 소위에 따르자면 이날 전투에서 에스먼드 소령이 이끄는 내격기가 가장 먼저 공격받았고요.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계속 공격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앞서가던 3대의 내격기 모두 피해가 심각했다고 해요. 리 해군 소위 본인의 항공기도 공격받았고요. 타고 있던 3명의 승무원 중에서 기관총을 담당하던 승무원 1명이 독일 전투기 기관총에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에스먼드 소령의 내격기는 요리조리 지그재그로 비행하면서 날아오는 독일 전투기들의 공격을 피하고 있었어요. 이러면서도 어뢰 공격을 하기 위해서 독일 배들한테 붙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공포탄 한 발이 비행기 꼬리에 명중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계속 비행해서 독일 순양전함 2.7km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순양전함의 대공포 사격을 받고 에스먼드 소령의 내격기가 격추당해요. 격추당하기 직전에 에스먼드 소령의 스월피쉬 내격기는 어뢰를 투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어뢰에 비껴가고요. 에스먼드 소령과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모두 전사합니다. 앞서 본 리 소위가 탄 내격기는 2.7km까지 거리를 좁혀서 어뢰를 투하하긴 해요. 하지만 전투기들과 대공포한테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비행기를 바다에 비상 착륙시켜야 했습니다. 마지막 나온 내격기의 경우 1.8km 거리에서 중순양한 프린스 오이겐의 어뢰를 투하합니다.
그 직후 프린스 오이겐이 발사한 대공포에 맞게 되고요. 얘네의 경우 바다에 비상 착륙한 뒤 나중에 영국 어뢰정한테 구조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공격했던 세대의 뇌격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얘네의 경우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어뢰를 투하했고 언제 공격받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반면 나중에 공격한 세대의 스월피쉬 뇌격기는 모두 격추당했고 생존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세대의 스월피쉬에 타고 있던 9명의 승무원 모두 비행기가 격추당하면서 실종당했어요. 이 세대 모두 대공포에 맞고 산산조각나서 나중에 비행기 잔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월피쉬 6대 중에서 2대는 바다에 간신히 착륙했고 4대는 격추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투하했던 어뢰는 안타깝게도 한 발도 독일 함대한테 명중하지 않아요. 이 스월피쉬 내격기 부대의 공격은 인상 깊은 게 그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작전에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돌진을 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용감했죠. 이 사람들이 용감했던 거는 맞는데 영국 해군의 공격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이 또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스월피쉬 공격을 받았던 독일 함대 제독들까지도 야 이게 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순양전함 샤론 오르스트의 함장 호프만의 경우 The English are now throwing their muffled navy at us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곰같이 생긴 조약 아시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해군, 그 조약 같은 해군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 라면서 이제 영국 해군 왜 이렇게 약해? 라고 비웃었던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지금 영국 해군의 대처가 너무 약했습니다. 스월피쉬 내격기 공격이 실패한 그 시점에 독일 함대는 이제 도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북해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영국 해협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멀쩡하게 통과했어요. 해안포 공격도 피했고 어뢰정도 피했고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그 항공기가 가하는 어뢰 공격도 피했습니다. 이미 작전 성공했고 다 이긴 것처럼 보였죠. 반면 영국 해군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는 그냥 재앙이었습니다. 독일 해군이 대낮에 해협을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허를 찔렸고요. 초기에 독일 함대를 찾아내는데도 실패해갖고 이건 뭐 완전히 눈뜨고 코베인 격이 된 거죠. 그날 공격을 나갔었던 그 뇌격기 타고 공격 나갔던 18명의 용감한 항공요원 중에서 13명이 전사했고요. 하지만 아직은 독일 함대를 그대로 집에 가게 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영국 해군은 더 이상 가진 수가 별로 없고요. 영국 공군이 나설 차례였어요. 지금까지 봤던 도버의 해안포 공격, 어뢰정 공격, 스월피쉬 뇌격기 공격은 모두 영국 왕립 해군이 했던 겁니다. 자, 이제는 해군이 아니라 영국 공군이 했던 작전을 좀 봐야 돼요. 자, 만일 독일 함대가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용감한 짓을 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영국 공군한테도 있었습니다. 신형 베어포트 뇌격기와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얘네를 공격한다라는 작전이 있었는데요. 베어포트 뇌격기의 경우 앞전의 스월피쉬 뇌격기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1938년에 만들었던 최신형 뇌격기였어요. 낮에 작전을 펼치는데도 무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서 독일 함대가 달아날 공간이 없던 해협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서 이놈들이 해협을 빠져나오기 전에 수장시킨다라는 것이 영국 공군의 작전이었습니다. 다만 이건 역시나 독일 함대를 일찍 발견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던 거죠. 근데 독일 함대가 해협을 거의 빠져나갈 시점에 발견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공군이 제때 이 공격 부대를 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독일 함대가 발견되고 2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베어포트 뇌격기가 출발 준비를 마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한시가 급했던 그 순간에 영국 공군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독일 함대가 해협을 돌파하고 있던 시점이 2월 10일 오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흘 전인 2월 8일로 좀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2월 8일에 영국 공군은 조만간 아마 한 2월 10일쯤에 독일 함대가 영국 해협을 통과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여기에 대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영국 공군대장 필립 조버트 경이 신형 베어포트 뇌격기를 해협 가까이에다가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조버트한테는 3개의 베어포트 뇌격기 비행 중대가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제42 비행 중대의 경우 노르웨이에 있던 독일 해군의 함정들, 특히나 전함 티르피츠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 비행 중대가 스코틀랜드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영국 해협과 정반대 방향이었던 영국 북쪽에 얘네가 배치되어 있던 거죠. 조버트 경은 이 비행 부대도 영국 해협 가까이 배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42 비행 중대한테 508km 남쪽에 있던 노리치로 이동하라고 해요. 이 비행 중대가 만약에 제때 노리치로 이동했더라면은
오늘 저희 이야기에서 독일 함대를 공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한테 또 운이 따라주질 않아요. 지금이 일단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눈이 많이 내리죠. 이랬던 탓에 제42 비행중대가 스코틀랜드에서 눈 때문에 3일간 출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2월 12일에 얘네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해협 근처로 오게 되는 건데요. 2월 12일이 무슨 날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국 해협 돌파작전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함대가 해협을 열심히 통과하고 있던 그 순간에 제42 비행중대가 영국 해협으로 이사를 오고 있던 중인 거죠. 이날 오전 9시쯤에 이 비행중대의 신형 베어폴트 대격기 14대가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1시 30분쯤에 노리치에 도착해요. 이 중 한 대가 길을 잃고 헤맸던 탓에 13대만 도착하게 됩니다. 또 이 중에서 3대는 도착하고 보니까 무장이 안 돼 있던 거예요. 독일 함대를 공격하러 가려면은 어뢰가 있어야 되는데 어뢰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도착해 있던 노리치의 콜티쇼 비행장은 전투기만 이착륙을 하던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뢰가 없었어요. 어뢰가 있던 가장 가까운 비행장은 무려 224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린스비 비행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뢰를 가져오기 위해서 베어폴트 대격기들이 또 그린스비로 날아갑니다. 얘네가 거기까지 가서 어뢰를 붙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독일 함대가 집에 돌아간 시점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제42 비행중대에 남아있던 베어폴트 대격기들이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이 비행중대를 이끌던 사람이 클래프 비행중대장인데요. 이 사람은 오후에 작전 브리핑을 갖고요. 영국 공군의 허드슨 폭격기 몇 대와 전투기들과 함께 독일 함대한테 합동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이들 모두 2시 50분쯤 만나서 함께 날아가기로 해요. 얘네들이 모두 제 시간에 만나서 합류하긴 합니다. 근데 비행하던 도중에 제각기 흩어져서 결국에는 따로따로 공격을 하러 가게 돼요. 한편 영국 남쪽의 슈로니 아일랜드에 있던 제217 비행중대의 베어폴트 대격기들도 출발 준비를 합니다. 얘네들도 준비가 미리 안 돼 있던 탓에 겨우 4대의 베어폴트 대격기만 출발할 수 있었어요. 얘네들은 맨스턴에 있던 전투기 부대와 함께 합류해서 공격을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독일 함대 근처에서 이 비행기들이 합류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들은 이미 독일 함대가 있던 위치로 날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아무도 슈로니 아일랜드 베어폴트 대격기 조종사들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얘네는 전투기들이 오길 기다리면서 20분이나 시간을 낭비하고요. 한참 늦은 시각인 오후 3시 45분에야 독자적으로 독일 함대한테 공격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얘네가 가한 어뢰 공격의 경우 한 발도 독일 주력함에 명중하지 못하고 공격은 실패하고 말아요. 이런 혼란들이 모두 영국 왕립 공군 내에서 코스트 커맨드 그리고 파이터 커맨드 내에서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벌어졌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베어폴트 대격기 부대가 아직 하나 더 있는데요. 세인트 에발 공군기지에 있던 제86 비행중대와 217 비행중대의 대격기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중 15대가 작전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이 중 3대는 이미 다른 작전에 나가 있던 상황이어서 총 12대가 독일 함대를 공격하러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얘네 역시나 합류할 예정이었던 전투기들과 엇갈리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돼요. 전투기들을 결국 못 만나갖고 오후 5시 5분에 독자적으로 이 대격기들만 북해로 나서서 독일 함대를 공격해 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독일 함대를 찾지를 못합니다. 독일 해군의 기뢰 제거함 몇 척만 발견하는데 그쳐요. 이 도중 또 독일 배들의 사격을 바꿔서 2대의 베어폴트 대격기가 격추당하는 피해만 입고요. 독일 함대를 찾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영국 공군의 베어폴트 대격기들의 공격이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한편 영국 왕립공군의 버머 커맨드 그러니까 폭격사령부도 독일 함대를 잡기 위해 나섭니다. 얘네의 경우 오전 11시 45분에 독일 순양 전함들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곧장 폭격사령부에 비상이 걸리고요. 모든 영국 공군 조종사들한테 공격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영국 공군은 신속히 움직여서 2시간 만에 총 73대의 폭격기를 1차 공격을 위해 준비시켜요. 영국 공군이 갖고 있던 웰링턴, 블렌하임스 폭격기들이 1차 공격에 투입됩니다. 스털링이나 할리팍스 같은 항속거리가 길었던 중폭격기는 조금 아껴뒀다가 2차 공격에 쓰기로 결정이 납니다. 일단은 이런 폭격기들만 가면 위험하니까 전투기의 호위를 받을 수 있는 거리 내에서 1차 공격을 실행하기로 해요. 그래서 폭격사령부의 1차 공격 부대가 독일 함대를 잡으러 출발하게 됩니다. 얘네의 경우 오후 2시 30분쯤에 독일 함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위치에 도착해요. 하지만 날씨가 너무 안 좋았던 탓에 높은 고도에서 폭격기들이 독일 배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해수면 가까이 비행해야만 뭘 볼 수 있을 정도로 구름이
끼어 있었고 날씨가 흐렸어요. 이 1차 공격에 나섰던 폭격기들 대부분이 독일 함대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는 1차 공격에서 독일 함대한테 공격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5대의 폭격기를 잃었다는 거죠. 몇 대는 해수면 가까이 날다가 바다에 부딪히면서 추락했고요. 몇 대는 독일 순양 전함을 찾기는 했지만 격추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100대의 폭격기로 구성된 2차 공격대가 곧바로 보내집니다. 여기에는 중폭격기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독일 함대를 잡으러 갑니다. 이 공격은 첫 번째보다 더 큰 실패였어요. 이 100대의 폭격기가 굉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네가 한 번에 날아간 게 아닙니다. 각기 다른 비행 부대가 나뉘어서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합동 공격이 있지도 않았고요. 날아가던 도중 죄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날씨 역시 너무 흐렸던 탓에 이번에도 대부분의 폭격기들이 독일 전함대를 찾지도 못해요. 그나마 몇 대는 독일 함대를 발견하긴 하지만 겨우 폭격기 한두 대가 날아서 어떻게 공격을 성공시키냔 말이죠. 이런 경우 독일 함대를 찾았다 한들 대공포에 맞고 격추당하거나 독일 전투기 공격을 받고 격추당합니다. 2차 공격에서 영국 공군은 총 9대의 폭격기를 잃었고요. 그 피해에 비해서 독일 함대한테는 어떤 피해도 주질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는 3차 공격대가 또 바로 이어서 출발합니다. 3차 공격대는 41대의 폭격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얘네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도 2차 공격대 폭격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독일 배들을 찾고 있던 상태였어요. 먼저 날아와 있던 호위 전투기들은 연료 부족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자, 3차 공격대 폭격기들 역시나 독일 배들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림자도 못 봤어요. 물론 몇 대가 찾았다 한들 공격을 성공시키지도 못했고요.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3차 공격대는 한 대의 폭격기를 잃고요. 저녁 6시 15분 무렵 다시 기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내내 이렇게 영국 공군이 분주히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 함대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독일 순양전함 샤론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그리고 중순양 프린스 오이겐과 얘네를 호위하는 구축함들 모두 대공포를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 모두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영국 공군의 어뢰 공격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자기들을 찾을 수 있었던 영국 폭격기, 내격기가 몇 대 있지도 않았죠. 거기에다가 찾았다 한들 독일 전투기한테 쫓겨서 제대로 공격 시도도 못했던 겁니다. 그날 하루 동안 영국 공군의 폭격사령부는 398건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총 17대의 항공기를 잃었고요. 20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그 어떤 피해도 독일 함대한테 주질 못했어요. 영국 폭격기들이 날씨 탓에 독일 함대를 찾지 못한 게 컸습니다. 날씨가 흐렸고 구름 때문에 폭격기들이 굉장히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폭탄을 투하했는데요. 이렇게 낮은 상공에서 투하한 폭탄은 배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발될 가능성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해서 영국 공군의 항공기가 어떤 힘도 쓰지를 못한 겁니다. 같은 해에 일본 폭격기들이 연합군 함대를 상대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줬던 거에 비하면은 그 영국 공군의 능력을 심히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다만 여러 악조건이 겹쳤고 운도 안 따라줬고 지금 나오는 영국 폭격기 조종사들은 그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수상함을 공격하는 경험이 없다는 등등의 경우를 저희가 좀 따져보기는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군도 허탕을 쳤는데요.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군도 허탕치고 도보했던 영국 해군본부도 허탕쳤지만 아직 독일 함대를 막을 존재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국 수상함대입니다. 물론 영국 해군이 갖고 있던 강력한 전함이나 순양함들은 영국 해협 인근에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하지만 구축함들은 근처에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지 함장이 이끄는 구축함 부대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6척의 구축함이 있었고요. 만일 하나 독일 함대가 해협을 통과하려 할 경우 얘네를 막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구축함 부대에 있던 구축함 비베이시스, 캠프벨, 마카이, 월세스터, 윌시드, 와르폴 이렇게 6척이 저희들 이야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축함들과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다시 시간을 이날 오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전 11시 56분에 파이지 함장한테 독일 순양전함이 영국 해협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날아듭니다. 그 시각 구축함들 모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이지는 즉각 휘하 구축함들한테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얘네는 영국 동남쪽에 있던 하위치 항구에서 32km 떨어진 해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지도상으로는 영국 해협이 끝나고 북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얘네는 독일 함대의 이동 속도가 시속 36km쯤 된다고 예상을 하고 이동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구축함들이 충분히 모여갖고 그 독일 배들이 북해로 빠져나가기 전에 공격할 만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독일 함대가 이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탓에 오후 1시 무렵에 구축함들이 본래 그 예정대로 그 위치에서 독일 함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보다 좀 더 동쪽에 있던 네덜란드 메즈강 입구에 메즈강 하구에 모여서 독일 함대를 막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얘네가 사실상 독일 함대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통과하게 되는 최종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각종 기뢰로 뒤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해하다가 언제 기뢰를 들이받고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에나 급박했기 때문에 파이즈 함장은 일단 메즈강 하구에 모여서 독일 함대를 막는 모험을 해보기로 해요. 그렇게 오후 1시 18분에 영국 구축함 6척 모두가 모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시속 51km까지 올리고요. 독일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이동해요. 그래서 이대로 이동하면은 오후 3시 반쯤에 독일 함대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다, 인터셉트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축함 왈포의 엔진에 문제가 생겨요. 결국 얘는 작전에서 빠져서 항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5척만 남게 된 건데요. 또 독일 공군의 융커스 88 폭격기 한 대가 구축함들을 발견하고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적기 한 대가 계속 따라오니까 실로 성가셨겠죠? 그래서 하지만 다행히도 남아있던 구축함 5척 모두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요. 기뢰지대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같은 시각 남서쪽 방향에서 독일 함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독일 함대한테 정말 엄청난 행운이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도보 해협에 다다를 때까지 안 들켰고 들킨 이후에도 별다른 공격을 받지 않고 해협을 통과했잖아요. 함대를 이끌던 칠리우스 제독의 그 군인 인생에서 가장 운이 따라준 날이 이날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행운도 오후 2시 32분에 조금 흔들려요. 2시 32분에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가 마침내 기뢰를 박은 겁니다. 엄청난 폭발이 샤론 호르스트를 뒤흔들게 되고요. 여기 타고 있던 칠리우스 제독 역시나 망했네 이랬을 것 같아요. 뒤따라오던 순양전함 그나이제나우, 중순양함 프랜스 오이겐 역시나 기함 샤론 호르스트에서 연기가 치솟고 연료가 새기 시작하는 걸 목격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와군배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멈춰서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이번 영국 해협 돌파 작전은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해협을 돌파해서 집에 도착하느냐가 관건인 작전이에요. 따라서 독일 함대는 만일 아군 함선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멈추거나 도와주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던 탓에 그나이제나와 프랜스 오이겐 모두 샤론 호르스트를 버리고 계속 가던 길을 가요. 한편 샤론 호르스트의 함정이었던 호프만 제독한테 배 우현에 구멍이 뚫렸고 배 밑에 2칸이 물에 들어찼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피해 소식을 접한 함대 총사령관 칠리우스 제독은 재빨리 샤론 호르스트에서 내려서 옆에 있던 구축함에 옮겨 탑니다. 그러고선 후다닥 그나이제나와 프랜스 오이겐을 뒤쫓아서 독일로 가버려요. 그렇게 전함 샤론 호르스트는 거의 버려지게 됩니다. 샤론 호르스트에 타고 있던 1900여 명의 승조원과 얘 옆에 있던 작은 어뢰정 4척만 완전히 적지 한복판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작전 시작 단계부터 모든 독일 해군 제독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가던 길에 기뢰를 박아서 배가 못 움직이게 된 거죠. 샤론 호르스트는 바다 위에 동동 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게 됩니다. 영국 공군 폭격기나 뇌격기가 만약 이때 샤론 호르스트를 찾았다면은 이 순양전함도 끝장났을 거예요. 한편 샤론 호르스트의 승조원들이 달라붙어갖고 배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영국 공군이 공격해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단 한 대의 영국 공군 비행기도 날아오질 않습니다. 기뢰에 부딪히고 약 30분이 지난 오후 3시에 샤론 호르스트의 엔진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시속 50km의 속도로 다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점에 앞서갔던 그나이제나와 프랜스 오이겐은 30분 만에 무려 27km나 앞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함대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시각 파이즈가 이끄는 구축함 5대는 독일 배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영국 해군에 있던 그 누구도 독일 함대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게 독일 함대가 해협을 빠져나온 뒤로는 얘네를 추격하던 정찰기도 없었고 레이더도 얘네를 잡아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이즈는 그저 독일 순양 전함이 어디쯤 와 있겠지 이렇게 어림짐작을 해서 바다를 헤매야 했어요. 그렇게 얘네가 항해하던 중 오후 3시 17분에 구축함 캠프벨의 레이더에 15.2km 떨어진 곳에 있는 2개의 커다란 물체가 포착됩니다. 마침내
영국 해군 수상함대가 독일 순양전함을 발견해낸 거죠. 당시 안개가 자욱했고 비도 내리고 있던 터라 앞이 잘 안 보였다고 해요. 그 망원경을 써서 한 6.4km 멀리까지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파이지 역시나 안 들키고 독일 함대한테 몰래 접근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접근한 다음에 어뢰를 발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을 구축한 캠프벨, 비베이셔스, 월세스터 세 척이 할 예정이었고요. 두 번째 공격을 구축한 마케이와 웨쉐드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얘네가 독일 함대에 접근한 그 시각에 함대 위에서는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앞서 저희가 영국 공군 뇌격기랑 폭격기들이 오후 3시 무렵부터 독일 함대한테 공격을 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하늘에서 영국 공군 폭격기와 호위 전투기들이 독일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터라 독일 전투기들은 지금 나타난 파이지 제독의 영국 구축함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아군 신호를 보내왔고요. 영국 폭격기들은 이게 지금 적군 구축함인 줄 알고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오후 3시 42분에 영국 구축함들 우연으로 대공포화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1분 뒤에 구축함 승조원들 눈에 6.4km 떨어진 곳에 있는 독일 순양전함 그나이제나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이지는 기함 캠프벨을 선두에 앞세워서 속도를 최고로 올리고 공격에 나섭니다. 영국 구축함들이 빠르게 접근하니까 독일 함대도 이에 곧장 반응해요. 독일 순양전함 그나이제나우, 중순양 프랜스 오이겐, 그리고 호위하던 구축함들 모두가 주포로 공격해 옵니다. 이에 질세라 영국 구축함들로 응사하고요. 어뢰를 발사합니다. 파이지 함장의 구축함 캠프벨이 3.1km 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하고요. 오른쪽에 있던 비베이셔스도 어뢰를 발사합니다. 이 두 발을 쏘고 두 척 모두 재빨리 달아나요. 아니 그나이제나우가 발사하는 11인치 주포탄 한 발만 맞아도 이 꼬마 구축함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래서 포탄 맞기 전에 어뢰 쏘고 서둘러 빠져나간 거죠. 구축함 월세스터도 적함에 접근해서 3.6km 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해 봅니다. 하지만 독일 주력함들도 이미 어뢰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영국 구축함들이 발사한 어뢰는 모두 그나이제나우를 비껴갑니다. 이로써 독일 함대한테 어떤 피해도 주지를 못한 거죠. 그 와중에도 구축함 캠프벨과 비베이셔스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근데 구축함 월세스터가 달아나던 중에 그나이제나와 프린스 오이겐이 발사한 4발의 주포탄을 맞게 돼요. 이 피해 때문에 월세스터가 불바다가 되고요. 엔진도 작동을 멈춥니다. 배를 살리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탓에 월세스터의 승조원들한테 배를 버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같은 시각 뒤따라오던 구축함 마케이와 위시에도 어뢰 공격을 가하러 옵니다. 얘네는 중순양 프린스 오이겐을 목표로 해요. 이 둘 모두 어뢰를 발사해 보지만요. 프린스 오이겐은 재빨리 움직여서 어뢰를 피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벌어진 해전은 독일 함대의 승리였어요. 다만 독일 함대는 해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요. 한 포를 발사해서 영국 구축함들을 쫓아버린 뒤에 재빨리 안개 속으로 숨어서 달아납니다. 얘네 목표는 구축함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랬던 탓에 더 이상의 피해를 영국 구축함들한테 주지는 않고요. 재빨리 달아납니다. 얘네 역시. 구축함 월세스터의 경우 독일 함대가 공격을 멈추고 물러난 덕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아요. 수리반이 달라붙어서 배의 화재를 진압하고요. 간신히 배를 수리해서 한국까지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구축함들과의 전투가 끝나고요.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영국 공군이나 해군 모두 추가적인 피해를 독일 함대한테 주질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서 영국은 더 이상의 추격대를 보낼 수 없게 되고요. 독일 함대는 유유히 북쪽으로 달아납니다. 앞전에 순양전함 샤론홀스트는 기뢰를 들이받고 이제 끝장난다 싶었죠? 이것 때문에 칠리어스 제독은 옆에 있던 구축함으로 옮겨 탔었잖아요. 이 구축함의 경우 앞서 가던 그나이제나우 프린스 오이겐을 찾지를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구축함의 오일라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칠리어스 제독은 또다시 다른 구축함으로 옮겨 타고요. 독일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칠리어스 제독이 구축함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저녁 6시 16분에 순양전함 샤론홀스트가 얘를 따라잡는 데 성공합니다. 칠리어스 제독은 순양전함이 기뢰를 들이받았을 때 빠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샤론홀스트를 재빨리 손절하고 구축함에 옮겨 탔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샤론홀스트가 멀쩡하게 자기 배를 따라잡은 겁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자, 이제 영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요. 밤도 어두워져서 사실 영국군이 가하는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해졌죠.
다만 아직도 기뢰가 여기저기 있는 지뢰밭에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 7시 55분에 순양전함 그나이제나우가 네덜란드 해안 인근에서 기뢰를 들이받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했고 30분간 멈춰서 수리를 하고 배는 다시 독일로 항해할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엔 중순양한 프린스 오이겐이 그날 배들 중에선 가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발의 폭탄도 안 맞았고요. 기뢰도 안 부딪히고 무사히 독일 영해에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순양전함 샤론 홀스는 저녁 9시 35분에 또다시 기뢰를 들이받습니다. 샤론 홀스는 이것 때문에 다시 바다 위에 멈춰서야 했어요. 이 두 번째 기뢰가 준 피해가 좀 컸습니다. 샤론 홀스에 수천 톤의 물이 들어차기 시작해요. 우현 엔진이 피해를 입었고요. 다른 엔진은 모듈이 고장나버립니다. 배에 있던 모든 전기도 나가고요. 이렇게 되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SOS 요청을 할 수도 없고요. 배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버림으로써 배의 대포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서 완전 무력하게 된 거죠. 이 위기 속에서 샤론 홀스의 수리반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5분 만에 수리를 마쳐갖고 배의 엔진을 살려낸 거죠. 그래서 끔찍한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샤론 홀스는 비틀거리면서 시속 26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고요.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영국 기업 돌파 작전이 치열하게 진행됐던 2월 12일이 막을 내립니다. 자정 무렵에 순양전함 샤론 홀스트, 그나이제나우, 중순양 프린스 오이겐 세 척 모두 독일 영해에 들어서게 되고요. 마침내 새벽에 그나이제나우와 프린스 오이겐은 작은 독일 항구인 브룬스부텔에 도착합니다. 기뢰를 두 번이나 들이받아서 속도가 떨어졌던 샤론 홀스트는 아침이 밝았어야 빌헬임쉐이븐의 독일 군항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이로써 기적적이게도 독일 함대의 주력함 세 척 모두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독일에 돌아온 겁니다. 영국 해협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영국 공군과 해군 코앞에서 이거를 백주대낮에 해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죠. 17세기 이후로 무려 300년 만에 처음으로 적국 함대가 영국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영국한테는 엄청난 굴욕이었어요. 이 소식이 영국 신문에 실리게 되고요. 또 국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그 해군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자기 나라 문턱에서 적국 함대를 놓칠 수가 있냐 이거죠. 영국인들의 그 자존심에 굉장한 스크래치가 난 사건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도대체 왜 벌어진 건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건지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엄청났고요. 그래서 결국 영국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반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게까지 만듭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한편 독일 제3제국 입장에서는 신이 나죠. 영국 해협 돌파 작전은 오늘날까지도 독일 해군이 벌였던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굉장히 대담했고 화를 찔렀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독일 해군과 공군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멋진 모습도 나왔고요.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해서 독일로 돌아온 이 승무원들, 해병들 모두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히틀러는 또 이 작전의 초안이 영국 해협 돌파하는 거 그거 내 머리에서 나왔어 이렇게 실컷 자랑하고요. 이걸 또 나치당 프로파간다에 적극 이용해 먹습니다. 자, 근데 영국 해협 돌파 작전, 독일 해군의 작전명 켈베르스 이거를 한번 총평을 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겉으로 보기에 영국 해협 돌파 이 사건은 독일의 승리가 맞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보자면,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영국 승리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독일 함대가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독일로 돌아갔다는 것은 대서양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던 수상함들의 해전에서 독일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서양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영국 해협 돌파 작전 이후로 두 번 다시 독일 주력함들이 대서양으로 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얘네가 다시 대서양으로 나가려면요, 또 영국 해협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영국을 우회해서 가야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독일한테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일 함대는 영국 해협 돌파에는 성공했지만 북해라는 감옥에 갇혀서 두 번 다시 대서양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영국의 승리가 맞습니다. 물론 영국 해협이라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독일 함대를 그대로 놓쳐버린 거는 정말 뼈아픈 패배가 맞죠. 또 영국 해협 돌파에 성공했다지만 독일 함대의 엔딩이 그닥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영국 해협 돌파 작전이 독일 주력함들이 거둔 최고의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점이 좀 슬픕니다.
독일에 도착하고 2주도 안 지나서 순양전함 그나이제나우는 영국 공군의 공습을 받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피해로 그나이제나우는 더 이상 수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망가지게 되고요. 결국 배는 폴란드로 끌고 가서 항구를 방어하는 고정포대로 냅두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나이제나우의 한 포를 떼어내서요, 노르웨이와 폴란드에 있는 해안포로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 해협 돌파 작전을 끝으로 그나이제나우는 두 번 다시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중순양함 프랜스 오이겐 역시나 독일에 도착하고 2주쯤 지났던 2월 23일에 영국 공군의 공격을 받고 대파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입은 피해와 그 영국 공군의 화력 때문에 수리를 마쳤음에도 전쟁 기간 내내 두 번 다시 새로운 작전에 나서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 해군한테 인도되고요. 미군이 핵폭탄 실험할 때 그 실험용 쥐같이 프랜스 오이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배가 순양전함 샤론 호르스트의 경우 그나마 독일 해군 주력함들 중에서 진짜 전함다운 싸움을 했던 배입니다. 해가 지난 1943년 12월에 노스케이프 해전에서 영국 해군 본대와 샤론 호르스트가 굉장한 해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이 사건에서 샤론 호르스트는 그래도 독일 해군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약간의 전함다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샤론 호르스트가 어떻게 싸웠고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등등은 저희가 나중에 노스케이프 해전 이야기를 할 때 또 자세하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오늘 주인공으로 나온 배들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에필로그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영국 해협 돌파작전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봤어요. 오늘 이야기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를 5편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소련어 원어로 나오는 지명과 부대 이름, 독일어로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일일이 해석하고 번역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느라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저에게 친숙한 영문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많았고 또 영국 지형과 프랑스 지형은 그래도 저희들 귀에 익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진행하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일단 주된 배경이 영국 해협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도버 해협 그리고 북해 이렇게 두세 개만 등장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야기 따라가는데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진행도 뭔가 텐션 있고 재밌지 않습니까? 주인공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샤론 호스트, 그나이제나우, 프랜스 오이겐 이 세 개의 주인공을 어떻게 잡아내냐, 얘네가 어떻게 도망가느냐, 엎치락 뒤치락한 약 1박 2일간의 사건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정말 대담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있었지만 정말 운이 크게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을 잘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초기에 거뒀던 승리들이 물론 독일군이 잘 싸운 것도 있지만 운이 많이 따라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만큼이나 운이 따라준 거는 정말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영어 원문 책들을 번역을 해서 일단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어로 일단 나와 있는 그 어떤 글도 영국 해협 돌파 작전, 독일 해군의 캐르베러스 작전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문 서적에서 자료를 많이 얻었고요. 현재 한국말로 진행하고 있는 그 어떤 팟캐스트 글도 이 작전을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피소드를 정문의 지식 나눔 방에서만 즐겁게 들으실 수 있다. 강력 어필을 한번 해보고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저도 정말 재밌었고요. 청취하시는 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편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